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살라미스 해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편에서 우리는 기원전 480년 9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함대가 살라미스 해협에서 처참하게 괴멸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패배 직후 크세르크세스 1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 이 한 번의 해전 패배로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제목은 고대 제국의 전쟁 지속 결정과 철수 전략. 살라미스 해전 이후 아케메네스 왕조의 전략적 재평가입니다.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군사 정치적 지형을 뒤흔든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다민족 거대 제국이었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는 다레이오스 1세의 마라톤 패전을 설욕하고 헬라스 전역을 복속시키기 위해 크세르크세스 1세의 직접 지휘 아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6해군 합동 원정군을 동원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의 승리와 아테네 점령 및 소각을 통해 원정의 1차적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미스 해협의 좁은 지형에서 전개된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은 그리스 연합함대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해상에서의 좌절은 페르시아 제국 지휘부에게 그랜드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은 크세르크세스의 귀환을 오만, 즉 휴브리스에 빠진 동방 전제 군주의 비겁한 도주로 페르시아 군의 철수를 지휘 계통이 무너진 패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일부 귀환 결정 과정. 살라미스 패전 이후의 심리적 동요와 전략적 기만술.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8권은 살라미스 패배 직후 크세르크세스 1세가 보여준 심리적 동요와 마르도니오스 장군의 잔류 제안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패전 직후의 상황을 군사 병참학과 제국 행정이라는 두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직후 크세르크세스가 직면한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은 그리스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참선 붕괴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이오니아 출신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리스 연합함대에 합류하거나 그리스 함대가 독자적으로 헬레스폰트 해협으로 항진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부교를 파괴할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원정군에게 있어 헬레스폰트의 부교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거대한 병력의 식량 보급과 퇴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만약 이 교량이 차단된다면 육군의 규모가 아무리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유럽 대륙에 갇힌 채 기아와 보급 단절로 인해 괴멸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군사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러한 전멸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내심으로는 이미 아시아로의 신속한 철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쥔 제국의 통치자로서 적과 아군 모두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숨겨야만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통치자의 공포는 곧바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제국군의 사기 저하와 지휘체계의 와해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크세르크세스는 치밀한 기만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는 살라미스 섬 방향으로 거대한 둥모를 쌓기 시작했고 페니키아 화물선들을 줄로 엮어 방벽이자 새로운 부교 역할을 하도록 배치하며 또 다른 대규모 해전을 준비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장면을 두고 왕이 겉으로는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는 척했으나 마르도니오스만큼은 그 진위를 꿰뚫어 보았다고 평가합니다. 이 기만책은 적의 추격 의지를 꺾고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며 안전한 철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적 연막이었습니다. 전술적 기만과 동시에 크세르크세스는 제국의 정교한 파발마 시스템인 앙가레이온을 통해 제국의 수도 수사로 패전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앙가레이온은 하루 간격으로 말과 기술을 배치하여 폭설, 폭우, 폭염, 어둠에 구애받지 않고 릴레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경이로운 통신망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패전 소식이 수사에 당도했을 때의 상황을 극명한 대조를 통해 묘사합니다. 아테네를 점령했다는 첫 번째 전갈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수사에 남은 페르시아인들은
도처에 도금향 가지를 깔고 향을 피우며 성대한 제사와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살라미스 패전이라는 두 번째 전갈이 들이닥치자 수도의 분위기는 극심한 공황 상태로 돌변했습니다. 수사의 귀족들과 백성들은 일제히 튜닉을 찢으며 끝없는 통곡과 애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신속한 정보 통달은 단순한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정치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수사에 신민들이 보여준 슬픔과 공포는 함대라는 군사 자산의 물리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크세르크세스 왕 개인의 신변과 안위에 대한 심대한 우려에서 기인했다는 점입니다. 절대주의 제국 체제에서 왕의 제국 내 부재와 왕의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은 곧바로 제국 중심부의 권력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각지에 흩어진 사트라프들의 반란과 피지배 민족의 독립투쟁을 촉발하는 최대의 정치적 리스크였습니다. 따라서 크세르크세스의 아시아 귀환 결심은 맹목적이고 유약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제해권 상실이라는 군사적 현실 앞에서 최고사령관이자 제국의 통합을 상징하는 군주가 적지에 무기한 머무르는 것은 군사 병참학적으로도 제국 정치학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자살행위였습니다. 헬레스폰트가 차단되기 전에 아시아로 신속히 귀환하여 제국의 중심을 다잡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국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2부 마르도니오스의 논리 본토 잔류와 육상 전쟁 지속을 위한 전략적 제안. 크세르크세스가 패전의 충격 속에서 제국의 존의를 걱정하며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이번 그리스 원정의 핵심 설계자이자 제국군의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마르도니오스가 전략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진언합니다. 헤로도토스는 마르도니오스의 제안 기저에 개인적인 정치적 계산과 생존 본능이 깔려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왕이 극심한 동요 속에서 아테네를 버리고 달아나려 한다는 것을 간파한 마르도니오스는 이대로 아시아로 귀환할 경우 헬라스 원정을 억지로 밀어붙인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 치명적인 처벌이 내려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치스럽게 처형당하느니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 모험을 감행하거나 훌륭한 사냥감을 쫓다가 전장에서 명예롭게 전사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도니오스가 크세르크세스에게 올린 제안은 단순한 자기 보존의 변명을 넘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군대의 본질적 강점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 거시적 군사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육군 우위론입니다. 마르도니오스는 왕의 슬픔을 위로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하, 우리의 승패를 최종적으로 가르는 것은 나무조각, 즉 선박이 아니라 전사들과 말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발언은 살라미스 패전의 의미를 고의로 축소함과 동시에 페르시아 제국군의 진정한 핵심 전력인 세계 최강의 기병과 중장 보병은 아직 단 한 번의 회전도 치르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되어 있음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해전에서의 실패가 페니키아, 이집트, 키프로스, 킬리키아 출신의 해군 징집병들이 비겁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지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페르시아 출신 전사들에게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나아가 승리에 도취된 그리스 해군 병사들 중 그 누구도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와 왕의 군대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는 해상 강국 아테네가 바다에서는 이겼을지언정 육상에서 페르시아의 막강한 기병대와 방진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릴 역량은 없다는 냉철하고 타당한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이 제안의 성사 여부는 할리카르나소스의 여왕 아르테미시아의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 덕분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마르도니오스의 제안을 두고 페르시아 귀족들을 소집해 자문을 구했을 때 아르테미시아는 왕과의 독대에서 마르도니오스의 잔류 제안이 왕에게 완벽한 정치적 면책 특권과 훌륭한 출구 전략을 제공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르테미시아의 논리는 전제군주의 권력 역학을 정확히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핵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미 아테네를 소각함으로써 원정의 1차 목표인 복수를 달성했으므로 왕은 패배자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한 승리자로서 명예롭게 귀환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유능한 장군에게 전쟁 관리를 위임하고
왕은 본국으로 복귀하는 실용적인 대리전 방안이 왕권 보호에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리하고 치밀한 주장은 크세르크세스로 하여금 살라미스의 실패를 전쟁 전체의 붕괴가 아닌 해상 작전의 국지적 차질로 격화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르테미시아의 논리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마르도니오스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전하의 승리이고 그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단지 노예 한 명의 상실일 뿐입니다. 이 말은 전제 군주제의 본질을 꿰뚫는 냉혹한 권력 논리였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왕의 권위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국의 유연성이야말로 그 거대한 시스템이 지닌 진정한 강점이라는 것을 아르테미시아는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여 마르도니오스에게 정예 병력을 남기고 아시아로의 귀환을 결심합니다. 자신의 제안이 승인되자 마르도니오스는 그리스 본토에 잔류할 부대를 극도로 신중하게 선별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세밀한 묘사에 따르면 마르도니오스가 선택한 병력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육상 전술 정수를 모아놓은 결정체였습니다. 먼저 불사조 부대, 즉 아케메네스 제국 최정예 근위대 1만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부대원 손실 시 즉각 보충되어 항상 1만 명의 전력을 유지하는 핵심 보병 진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박트리아, 인도, 사카이 등지에서 선발된 다국적 정예 전사들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복잡한 산악 지형과 평야를 오가며 유연한 전술 구사가 가능한 부대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중장보병의 방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비대칭 전력인 중장기병대였습니다. 이 기병대야말로 마르도니오스가 가장 신뢰하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마르도니오스가 편성한 잔류 부대의 구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사조 부대는 1만 명 규모의 최정예 보병으로 제국군 보병 진영의 핵심 축을 담당했습니다. 메디아 병력은 혼성 기병 및 보병으로 뛰어난 전술적 역량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흉갑 기병대는 중장 기병으로 적의 방진 붕괴 및 보급선 차단을 맡는 핵심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트리아, 인도, 사카이 전사들로 구성된 다국적 정예군이 지형에 따른 유연한 전투 수행을 담당했습니다. 마르도니오스가 이렇듯 최정예 병력 중심으로 대군을 재편한 것은 해군력의 지원 없이도 육상전을 통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살리아와 보이오티아 같은 비옥한 북부 그리스의 평야지대는 이미 페르시아에 완전히 귀순하여 안정적인 보급로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마르도니오스에게는 해로가 차단되더라도 적을 고립시키고 소모전을 강요할 충분한 전략적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3부. 철수와 재정비의 의미, 단순한 폐주인가, 제국 운영을 위한 거대 전략인가?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들이나 헤로도토스의 서술로 인해 크세르크세스의 헬레스폰트 귀환은 오랫동안 오만에 대한 신의 징벌이자 비참하고 무질서한 폐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전염병, 기아, 혹한에 시달리며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폭풍우 속에 파괴된 부교를 간신히 건너 도망치는 페르시아 군의 모습은 서구 문명이 직조해낸 극적인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그러나 병참학적 현실과 제국 행정의 관점에서 이 과정을 다시 분석해보면 지휘 통제가 마비된 폐주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군사적 분산 배치이자 재정비를 향한 그랜드 전략의 실행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마르도니오스가 내린 겨울철 후퇴 전략입니다. 고대의 전쟁 양상에서 기온이 급강하고 식량 수급이 제한되는 겨울철에 대규모 군대의 적극적 기동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크세르크세스에 의해 철저히 초토화되고 불태워진 아티카 지역에서 30만에 달하는 대군과 수많은 군마를 유지하는 것은 보급의 관점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마르도니오스는 전략적 후퇴를 단행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아티카를 포기한 채 풍부한 곡창지대이자 확고한 동맹 세력인 테살리아와 보이오티아로 북상하여 월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이 조치로 인해 아테네인들이 일시적으로 불탄 도시로 돌아가 겨울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페르시아군 측면에서는 핵심 전력인 기병의 군마를 먹이고 혹한기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며 다음 해 봄과 여름에 재개될 대규모 공세,
즉 기원전 479년의 플라타이아 전투를 위해 기력을 응축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템포를 페르시아의 주도로 조절하는 능숙한 군사적 판단이었습니다. 철수 과정 자체도 무질서한 도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헬레스폰트로 퇴각할 때 아르타바조스 장군이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규군을 이끌고 왕을 안전하게 호위했다는 사실은 이 철수가 매우 강력한 통제 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퇴각이 지휘 통제가 마비된 무질서한 패주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군사적 기동이었음을 반증합니다. 6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대부분의 고대 도시국가들이 동원할 수 있는 총 병력을 능가하는 규모였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군사 시스템은 살라미스 패전 이후에도 여전히 막강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왕을 아시아로 무사히 건너보낸 뒤 아르타바조스가 이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단순한 철수 병력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칼키디키 반도의 포티다이아와 올린토스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비록 헤일과 현지인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포티다이아 공성전에서 상당한 병력 손실을 입었으나 아르타바조스가 원정군의 퇴로이자 병참선인 북부 해안 도시들의 반란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무력 진압에 나섰다는 것은 페르시아 군사 시스템이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임무를 마친 아르타바조스는 살아남은 병력을 이끌고 마르도니오스의 주력에 무사히 합류하였으며 이는 페르시아 군의 부대 분산과 재합류 전술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더 넓은 제국의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크세르크세스의 조기 귀화는 제국의 중심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 전략적 우선순위의 재조정이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인더스 강에서부터 아나톨리아, 이집트에 이르는 거대한 다민족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이 제국 통치자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변방의 국지전 실패가 뇌관이 되어 제국 핵심부의 연쇄 반란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크세르크세스의 재위 초기에는 이집트에서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느라 그리스 원정이 1년 넘게 지연된 바 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제국 내 가장 부유한 사트라피 중 하나인 바빌론에서 연이어 터진 독립 시도였습니다. 기원전 484년경 베르와 시만니가 이끄는 바빌론 반란이 일어났고 기원전 482년 여름에는 샤마슈와 에리바가 바빌론과 보르시파 등을 장악하며 극렬한 반란을 일으켜 기원전 481년 3월에야 간신히 진압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제국의 행정과 조세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살라미스 패전으로 해군력이 무력화되고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질 조짐이 보이자 왕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유럽 끝자락에 장기간 고립되는 것은 바빌론이나 이집트의 잔존 반란 세력에게 치명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변방의 승리보다 제국 핵심부의 안정을 최우선시한 것, 이것이 아케메네스 제국의 거대 전략이었습니다. 아시아로 복귀한 크세르크세스는 파괴된 수도의 재건이 아니라 페르세폴리스의 만국의 문 아파다나 백기둥의 전당과 같은 거대한 제국적 건축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제국의 부와 권위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피집의 민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다에바 비문을 반포하여 조로아스터교적 질서 아래 사악한 신들의 숭배를 금지하고 제국의 이념적 통합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서쪽 변방의 군사적 좌절을 제국 내부의 사상적 결속과 중앙집권적 억지력 강화로 상쇄하려는 실용적이고 거시적인 제국 통치술의 발현이었습니다. 살라미스에서 배가 침몰했을지는 몰라도 제국 자체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온 세계에 각인시키려 한 것입니다. 4부 현대 연구의 해석 페르시아 측 전략 선택에 대한 주요 학술적 재해석 살라미스 해전 직후 아케메네스 왕조가 취한 복합적인 전략적 선택에 대하여 현대 역사학계와 고대 군사학 연구는 헤로도토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문헌의 고질적인 편향성인 헬레노센트리즘을 해체하고 제국의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는 데 학술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페르시아를
감정에 휘둘리며 유약함에 빠진 전제주의 국가로 몰아세우던 서구의 오랜 오리엔탈리즘적 담론을 타파하고 당대 다민족 제국이 지녔던 합리성과 군사 행정적 보궐력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눈부시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사 연구의 독보적 권위자인 피에르 브리앙의 해석입니다. 브리앙은 헤로도토스가 제시하는 감정적이고 수동적인 크세르크세스의 묘사를 그리스의 이데올로기적 선전의 산물로 엄격히 규정합니다. 그는 헬라스에서의 원정 실패와 국지적 타격이 제국 전체의 거시 경제나 통치 구조에 미친 실질적 충격은 극히 미미했다고 지적합니다. 브리앙의 해석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의 아시아 귀환 결정은 원정의 장기화가 이집트와 바빌론 등 핵심 사트라피의 징세와 인력, 동원 구조에 미칠 부정적 나비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행정적 정치적 억제 조치였습니다. 제국은 유럽으로의 팽창을 멈추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거대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존 오 하일랜드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고유한 전쟁 관념과 왕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크세르크세스의 철수 원인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하일랜드에 따르면 살라미스 해전의 결과는 왕이 산꼭대기에 앉아 직접 목도하는 가운데 처참한 괴멸이 펼쳐진 이른바 패배의 스펙터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굴욕적인 실패는 궁정 내의 잠재적 경쟁자나 피지배 민족의 수장들에게 왕의 군사적 권위가 훼손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명적 장면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일랜드는 크세르크세스가 더 이상의 잠재적 굴욕을 피하고 파손된 제국 지배자로서의 초월적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전선에서 급히 이탈하여 권력의 중심지로 돌아가야만 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압력을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리처드 스톤맨은 그의 역사서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인의 삶을 통해 전통적으로 유약하고 치맛바람에 휘둘리는 것으로 조롱받아 온 크세르크세스의 캐릭터를 지극히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군주로 재구성합니다. 스톤맨은 아르테미시아의 조언이 왕의 치밀한 두뇌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안전한 귀환과 유능한 장군을 통한 대리전 수행이라는 합리적 타겟책에 대외적으로 내세울 완벽한 언어적 명분을 제공한 시너지 효과였다고 분석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변방의 리스크 높은 군사 작전 후속 관리를 유능한 장군에게 아웃소싱하고 본인은 다민족 제국을 관리하는 통치자 본연의 책무로 발빠르게 복귀한 매우 실용주의적인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코크웰은 그의 저서 그리스 전쟁, 페르시아의 실패를 통해 페르시아 군대의 실전 능력을 깎아내리는 서구 군사학계의 오랜 편견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코크웰은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 직전까지 수개월간 이어진 대치 상황을 세밀히 분석하며 페르시아 잔류군이 여전히 전술적으로 압도적인 위협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마르도니오스의 기병 부대는 뛰어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그리스 연합군 보병의 식수원인 가르가피아 샘을 파괴하고 보급로를 끈질기게 유린하며 스파르타의 명장 파우사니아스가 이끄는 연합군 지휘부를 극도의 수세와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코크웰은 마르도니오스의 기병 포위 전술과 소모전 전략이 군사 교리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승산 높은 선택이었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과적으로 살라미스 패배 직후 크세르크세스의 아시아 귀환 결정과 마르도니오스 대군의 잔류 결단은 우발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패주의 드라마가 아니라 아테네 연소 및 징벌이라는 1차적 복수의 목표를 달성한 후 제국의 자원을 무한정 낭비하지 않고 전쟁의 국면을 효율적인 대리전으로 전환하려 한 아케메네스 수뇌부의 합리적이고 복합적인 그랜드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제국은 해군의 손실을 뼈아프게 인정하면서도 육상 전력의 비대칭적 우위를 신뢰하여 전선을 유지했고 혹독한 기후와 병참의 한계를 테살리아 월동 전략으로 돌파했으며 왕의 신변을 보장함으로써 갓 진압된 바빌론과 이집트 등 핵심 반란 위험 지역의 통제력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관리 프로세스는 고대 거대 제국이 변방의 군사적 좌절을 단순히 패배로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거시적 체제 유지와 행정망 복원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군사 지정학의 탁월한 교보제입니다. 살라미스 이후의 행보는 공포에 의한 패주가 아니라
제국의 존립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치밀한 재정비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와 함께 살라미스 해전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전략적 재편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그린 비겁한 도주의 이미지와 현대 학계가 재구성하는 실용적 거대 전략 사이의 간극,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 어느 편의 눈으로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박 겉핥기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8권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